왜곡이 심해가지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승만 박사에 대한 모든 나쁜 거는 100% 조작입니다. 100% 종북좌파와 대남 공작이 조작이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것은 약 95%가 조작입니다. 5%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약간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100% 과장입니다. 몇 가지 팩트는 있지만 좌파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과장이 많아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가 우파의 지도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우파긴 한데 뭐가 문제냐? 전두환은 일해재단 비리가 있잖아요. 노태우는 2천억 정치자금 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우파지만 정통 우파의 지도자의 계열에 안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는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게 없어요. 단 1초도 헛되이 쓰신 게 없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우파의 지도자로 박정희 대통령의 인프라를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일으킨 그 경제 발전과 또 88 올림픽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미 김용훈 태권도 협회 회장을 통해서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유치한 게 전두환이고 성공시킨 게 노태우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외교적으로 실행해가지고 동구권을 무너뜨린 그런 외교정책이기 때문에 우파의 사상을 맞지만 그러나 2천억 개인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반열에 안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사실 거기서 우파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고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대통령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IMF가 터지고 정계에 복귀했다고 그렇게 아시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김영삼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국민교육헌장을 폐기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차 싶은 거예요. 왜? 국민교육헌장의 폐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정신을 폐기한다는 거고 역사 왜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부터 저는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지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98년도에 달성구 보궐선거에 당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인 정치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을 이어가야만 역사전쟁에 승리하고 북진별공 자유통일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역사 바로잡기를 도우려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여러분들이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왜곡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12년 동안 철저하게 키워놓으셨습니다. 12년 동안 철저하게 12년 동안 키워놓으셨는데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북부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는 그 우파의 세력들은 군사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이룬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는 건국을 했지만 4.19라는 것 때문에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북부 이승만 박사의 우파와 박정희 박사의 우파가 하나인데 이 둘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가 또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 이승만 박사가 12년 동안 철저하게 군인 박정희를 키워놨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때가 되매 5.16 혁명을 통해서 북부의 모든 정책 이제 차츰 설명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신 모든 업적은 북부 이승만 박사가 다 이미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경제개발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또 국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프락틱스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917년 11월에 태어나셨는데 1917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가장 고통받을 때입니다. 하도 고통을 주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1운동이 왜 일어나냐면 너무너무 압박을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3.1운동입니다. 또 하나 3.1운동의 핵심은 서명대입니다. 서명대. 지금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하잖아요. 3.1운동을 한 거는 이승만 박사가 우리 조선이 일본의 강압정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파리 강화회담에 윌슨 대통령에 청원하려고 서명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부를 그 당시는 가입장이라고 해서 가입장, 이름을 가입한다. 서명대. 그래서 그 서명부를 몰래 가져와서 상해로 가져갔다가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해서 이승만 박사가 파리 강화회담에 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명부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하듯이. 그러니까 3.1운동의 핵심은 그겁니다. 서명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서명부가 못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시가 심해가지고 서명부가 못 빠져나가고 이 서명부의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이거 발견됐다 하면 이건 그대로 사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선언한 33인 아시죠? 그분들이 훌륭하긴 한데 그분들은 얼굴마담입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체포를 당해서 조사하는 동안에 서명부를 비밀리 국내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들인 거예요.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한태영 부통령입니다. 한태영 부통령. 그래서 자 그때 그런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난 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때 같이 태어난 게 윤동주예요. 윤동주 서수. 그러니까 두 분을 비교하면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늦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데 늦둥이 가지면 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어머님이 애를 뛸려고 간장을 하도 먹어서 박정희가 얼굴이 시커멓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떠내렸어. 애 뛸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카르타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산을 통해서 태어난 애들이 천재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생존 애들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생존 본능이 강한 애들이에요. 이들. 그래서 난산을 통해서 태어난 애들이 천재적이더라고. 그러니까 박정희도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존력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천재지. 구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대구 사범학교를 갔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를. 자, 일제 식민지 당시에 그 당시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만약에 똑똑해가지고 일본 사관학교 가면은 일본 군인들하고 친일파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똑똑해가지고 동경제국대학 가가지고 판사되면 친일파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똑똑해가지고 일본 상업학교 들어가가지고 조선 식사은행에 들어가면 친일파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친일파 아니지만 똑똑한 애들이 가는 데가 법대고 상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30년대에 조선의 가장 똑똑하고 민족적인 엘리트들이 가는 데 어디 내게야? 사범학교란 말이야. 사범학교가. 그러니까 3대 사범학교가 평양사범, 경성사범, 대구사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최고 똘똘한 애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평양사범이에요. 백선엽이가 평양사범 출신이고 최명신이가 서범사범 출신이지. 그리고 서울 지역에 제일 똑똑한 청년들이 가는 게 경성사범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서 제일 똘똘한 가는 데가 대구사범입니다. 그럼 사범학교 들어가면 돈도 안 들고 전통적으로 사범학교의 교사들로부터 비밀리에 민족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국가 교육을 받고 태극기 교육을 받고 무궁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태극기만 소지해도 감옥 들어갑니다. 애국가만 불러도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범학교를 통해서만 비밀리에 교육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또 자기도 교사가 돼서 또 비밀리에 민족교육을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민족적인 자주정신을 지키면서
교사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 똘똘한 데 가는 데가 평양사범, 경성사범, 대구사범인데, 그래도 또 경성사범은 총독부 본부가 있는 데니까 진짜 민족적인 애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평양사범하고 대구사범입니다. 그 결국 대구사범하고 평양사범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와가지고 그 엘리트를 데리고. 자, 그런데 박정희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대구사범에 가서는.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어느 학교에 발령을 받았죠? 문경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범학교 출신을 총독부에서 교사로 발령을 하는데 똑똑한 놈일수록 어디로 보낼까? 똑똑한 애서 어디로 보내? 시골로 보내지. 시골로 보내지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성적이 중간 정도 했지만 어디로 갔다고요? 문경 초등학교 저 시골로 갔단 말이에요. 종로학교로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똑똑하고 민족적이니까 시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구 사범에 다니면서 철저한 민족교육을 받았고요.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 당시 최고의 공산주의자가 현진혁이었습니다. 현진혁. 최고의 공산주의가 현진혁이고, 현진혁이가 바로 대구 사범의 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정희가 조금이라도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으면 현진혁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공산주의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박정희는 공산주의에 단 하나도 관여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그래서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의 최고의 공산당 지도자가 현진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진혁이가 제일 먼저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도 소련군이 만행을 부리니까 현진혁한테 가서 야, 소련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주느냐? 현진혁이한테 얘기하니까 현진혁이가 공산당한테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지. 소련은 듣겠어요? 그러니까 현진혁이가 죽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김일성이가 등장하기 전에 북한의 최고의 공산주의자가 현진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현진혁이가 대구사범 때 박정희의 스승이었는데 박정희가 그 밑에 있으면서도 전혀 공산주의 사상에 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박정희는 대구사범에서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었어. 못하는 게. 그래서 트럼펫을 이미 불었고요. 그리고 기계체조 선수였고, 그리고 우리 조원주 대표님이 사격 선수 출신이잖아요. 박정희가 사격의 고사고 또 활쏘기 왼손잡이입니다. 활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정희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모든 걸 통달했고요. 문경 초등학교에 교사로 가면서 시골이니까 시골 지역의 군수하고 농촌 개발 사업을 이미 그때 했습니다. 교사로서. 그래서 3.1운동을 이미 그때 한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일으킨 게 새마을운동이지 이미 문경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농촌 개발 사업을 박정희 교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럭을 운전했어요. 트럭을. 여러분, 그 당시 트럭을 운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럭으로 애들 태워가지고 수양여행 가다가 다리 밑에 빠진 애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39년도부터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청년들 중요해 가잖아요. 중요해.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김구 선생이 조선 내에 있는 모든 엘리트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라? 사관학교로 가랐어요. 사관학교. 왜? 가만히 있으면 징용 끌려가서 개처럼 죽잖아요. 징용 끌려가가지고 1등병으로 가가지고 최전방에서 개처럼 죽으니까 당대의 모든 조선의 엘리트들은 다 어디로 가라? 사관학교 들어가요. 사관학교 들어가서 교육받는 동안 전쟁 안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일본의 학문과 지식을 배워가지고 독립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다 사범학교. 그래서 사범학교 간 게 백선엽 다 이런 사람입니다. 친일 팔아 간 게 아니에요. 다 비밀 지정으로. 그래서 박정희한테도 대구 사범에 있는 교사 20살 때 사관학교 들어가는데
이 박정희는 24살 때였습니다. 교사하다 보니까. 근데도 김구 선생이 비밀 지령을 해서 신경 만주 군관학교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나 늦게 갔으니까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20세에 들어 같이 신학교를 다시 생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말한 것처럼 박정희는 철저히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끔 산에 올라가서 트럼펫으로 뭘 부르죠? 가끔 산에 올라가서 트럼펫에서 뭐 부르겠어요, 박정희가? 애국가 부르지. 그리고 양양가 불리지, 양양가. 양양가 불렀다, 트럼펫으로. 그게 걸려가지고 장학사하고 최학선생한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승진 안 나겠어요? 그때다가 김구 선생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애국당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종로에서 처음에 그 대학로 그 시위할 때 차에 올라가서 연설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개별적으로 경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씨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할아버지 신욱이, 자기가 산 아버지 신욱이 경북 예천 출신인데 박정희 후원 담당이었다는 겁니다. 박정희를 후원한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박정희를 후원해서 만주 신경공학교가 다 대주고, 나중에 74년도인가에 그 신욱 씨를 독립유경자로 추서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 이제 아시겠어요? 만주 신경학교 분경 간 사람들은 친일파라 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김구 선생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강문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문봉. 그걸 청년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청년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 강문봉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박정희 청년의 6년 후배입니다. 6년 후배. 자, 그래서 박정희 청년이 만주 신경공학학교 갔는데 1등을 했어. 1등을. 그 당시에 만주 신경을 가는 사람들은 만주계가 있고 중국계가 있고 몽고계가 있고 조선계가 있고, 요 지역에서는 일본계, 요 4명의 청년들이 경쟁하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1등을 하니까 대서특별히 됐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인이 가장 똑똑하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박정희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요, 방영을 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강문봉이라는 학생이 그 장면을 보고 나도 박정희처럼 돼야 되겠다 해서 신경분관학교에 간 사람입니다. 그게 강문봉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주 신경분관학교에서 이미 자기의 후배들, 백선엽이가요, 백선엽이가 만주 신경학교 선배인데 박정희 대통령보다 3년 후배입니다. 3년 후배예요. 3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만주 신경 갔을 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다 선배인 거예요. 다 선배인 거. 그래서 그 조선 출신들의 그 비밀 모임이 있습니다. 비밀 모임에. 왜? 여차하면은 독립운동할 그 사람들이 그 조선의 만주의 그 우리 군인들이거든요. 그때 무슨 유명한 얘기가 있느냐면, 박정희 청년이 뭐라 그러니, 형님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형님들, 독립군이 부른 노래 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게 양양가입니다. 그래서 양양가는 원래 1888년도에 신식 군대가 생기고 조선 최초의 군가로 만든 게 양양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르다가 1904년도에 한일합방이 되니까 1907년도에 그때가 해산됐잖아요. 그렇게 해산된 군인들이 독립운동한다고 나가면서 부른 노래가 독립가입니다. 그러니까 양양가가 뭐로 변했어요? 독립가로 변한 거예요. 근데 독립가로 부르는데 국내에서 못 부르잖아요. 그거 불렀다면 사형이지. 그러니까 저 만주에서 돌아다니다가 잊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박정희만 독립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불렀단 말입니다. 나중에 조선사관 경비학교 와가지고 박정희 청년이 역시 양양가를 불러서 이것이 첫 번째 대한민국 군가가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돼요? 충정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주신경공관학교에서 2년 동안에 또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러니까 1등을 했다는 것은 친일파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대의 만주 지역에서 제일 똘똘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일본 제국에서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 시대의 일본 육사는 동경 제국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군국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최고 똘똘한 애들이 들어가는 게 일본 육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육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가요. 다 왕족이라든지 귀족 집안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똘똘한 애들만 일본 육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만주신경공관학교에서 1등을 하니까 편입을 시켜줬죠. 그래서 일본 육사에 들어갔는데 43년대에 편입을 했는데 일본 육사에서도 병과가 있어요. 병과가 일본 육사 중에서 병과가 있는데 지금도 미국 웨스트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병과가 있는데 육사 생도 중에서도 최고 똘똘하는 애들이 가는 병과가 포병과 공병입니다. 왜? 공병은 엔지니어리거든요. 엔지니어. 그 다음에 포병은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웨스트포인트에서 1등 졸업하면 자동으로 포병이나 공병으로 갑니다. 역시 일본 육사에서도 일본 육사 최고 엘리트들 중에 가는 데가 포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육사는 2년제인데 포병은 3년제인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거기 3년제에 실력이 탁월하니까 2년만 공부했죠. 그래서 포병에 들어가서도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뒤집어지는 거야. 어떻게 조선의 청년이 일본의 최고 엘리트를 다 물리치고 1등을 하냐 말이야. 그때부터 박정희만 하면 일본 애들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1등으로 졸업을 못 시키고 몇 등으로 시켰어요? 3등으로 시켰지. 3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자, 3등으로 졸업해가지고 44년 말에 졸업을 하고 45년대에 소위가 돼가지고 연대장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장 북한으로 갔으니까 전쟁터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근데 무슨 뭐 독립군을 때려잡고 이거 다 개소리죠. 다 개소리. 그래서 자 중위를 달았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중위를 열고 해방이 되니까 바로 어디로 갔죠? 광복군으로 갔죠. 김구 선생님이 광복군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의 군인 엘리트들이 다 광복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만주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 여기에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소련도 이제 북한을 점령하려면 똘똘한 놈들이 필요하잖아요. 왜 북한이 저렇게 됐습니까? 육문중학교 중대 병신 멍텅구리 똥텅구리 방통구리 같은 김일성이를 세워놓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병신 같은 놈이 통치를 하니까 저런 거지 나라가 된 거지. 그러니까 소련도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박정희랑 똑똑한 놈이 있거든.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정일권이가 또 그 당시 제일 똑똑한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와 정일권을 체포해가지고 서울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써먹으려고. 근데 진미령이 아시죠? 진미령 가수 진미령 아버지 김동성이가 독립군 미국 정보원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박정희 정일권을 탈취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정일권은 바로 북한에 들어오고 백선엽이도 바로 들어와서 조만식 선생 비서를 했죠. 자, 만약에 조만식 선생이 그 당시에 북한의 최고의 민족주의 지도자인데 백선엽이가 친일파면 어디 비서실장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그리고 박정희는 광복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광복군으로 편입하는 바람에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입국을 했다면 46년도에 늦게 입국을 해서 있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던 형 박상희가 안타깝게도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박상희가. 그래서 대구 폭동 때 박상희가 관련돼 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박상희의 또 친한 친구가 이재복 목사인데 이 이재복 목사가 종북 좌파의 콜수 목사예요. 남로당 군사 총책이에요. 지금도 종북 좌파 목사들이 난리잖아요. 임명진이, 문익환이네요. 그 당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복 목사가
박정희가 제일 똑똑하는 거 아니까 그 박상희 형 가족을 잘 돌봐주면서 꼬셨지. 그러니까 꼬시니까 박정희는 늦게 왔지. 30살 다 돼가지고 왔지. 뭐 할 것도 없지. 어려운 중에 잘 돌자고 하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겁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남도당에 이름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 이제 조선에서도 경비사관학교 생겼으니까 너 사관학교 들어가라 해서 46년도 9월달에 경비사관학교 2기로 들어갑니다. 2기로 들어갔더니 다 20살짜리 동생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주사관학교 졸업했지, 일본 육사 졸업했지, 조선 경비사관학교 또 들어가는 거예요. 29살에.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교관이 자기 후배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박정희가 양양가를 부름으로 해서 그게 최초의 군대가 됐고, 중대장인 이치엽대위가 이제 우리나라도 국군이 생기고 군대가 생겼으면 애국가를 불러야 될 텐데 애국가를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일제시대 때 애국가 부르면 다 감옥가니까. 그러니까 이치엽대위가 똑똑하니까 이기생들한테 현무제를 했어.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써라 그랬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예요. 박정희. 1절부터 4절까지 써서 그때부터 애국가를 불렀죠. 그리고서는 제대를 한 다음에 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다음에 10월 9일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놈들이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대한민국이 건국하니까 메가드에 있는 이 메가더 사령관이 건국때 초청해줬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식 대통령이었으니까 일본을 방문해라 그래서 하네다 공항에 방문한 날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북한의 공작이지.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 나니까 이거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진압해야 돼? 제일 똘똘한 걸 진압해야지. 그래서 박정희가 정보장교로 투입이 돼서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합니다. 그때 송호성 장군하고 박정희하고 정보장교를 그걸 진압하고 났어요. 그리고서는 보니까 군대 내에 공산당 빨갱이 너무 많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해만 해도 한 게 숙군 작업입니다. 숙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명단에 누가 나왔어요? 박정희가 나왔잖아요. 명단에. 그래서 이거를 수사한 게 이근식 대위고 고위에 김한일 소령이고 고위에 김창룡 소령이고 고위에 백선엽이고 고위에 김정일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만 걸려있지 공사지 활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순 반란 사건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에 가담하면 그냥 재판도 필요 없어. 직결 사형이지. 근데 혐의도 없고 박정희는 뭐 알잖아요. 백선엽이가 그 당시 대위 특무대장 대령인데 3년 후배란 말이에요. 근데 늦게 가니까 박정희 소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살려야 된다. 그래서 백선엽 대령이 살렸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군사 반란자를 일개 대령이 살려줍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됐는데 그 당시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승만 국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용이를 통해서 박정희를 살려야 된다고 품시를 했죠. 그때 이승만 박사가 딱 보니까 자기가 1898년도 한성감옥 들어갈 때하고 똑같아. 그때도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했는데 고종 폐위운동을 한다고 엮어가지고서는 한성감옥 들어가랬잖아요. 보니까 박정희처럼 똑똑한 였거든. 당대 아시아의 최고 똑똑한 놈이거든. 그러니까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랬지. 그래서 2월달에 일단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왜? 그 당시 사면 기준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에 감형을 시킨 다음에 사면을 시켜줬죠. 사면을 시켜주니까 강제 예편된 거예요. 예편. 문간으로 예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워낙 탁월하고 똘똘하니까 문간으로 정보부에 근무를 했지. 백선영 장관 밑에서. 그러면서 정보부 문간을 근무하면서 얼마나 똘똘했는지 북한의 남측 루트를 다 파악할 정도였어요. 파악을. 그랬는데 6.25 기습남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기습남침이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러 갔던 송호성이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이미. 그래서 그놈은 서울 점령할 때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북침설이 왜 나왔냐면 북한에서 6.25 동날 일으킬 때 새벽 6시에 뭐라고 전국적으로 방송했냐면 지금 남한에 송호성 부대가 침략해 와가지고 이거를 격퇴하고 서울로 진군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송호성이가 이미 작당을 한 거지. 그리고 전쟁 난 다음에 3일 후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내가 송호성입니다. 내가 북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송호성이는 여순 반란 사건 사령관인데 넘어가는데 박정희도 조그만 공산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으면 서울이 점령했는데 넘어가지. 한강까지 왔다가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다. 바로 소령으로 복귀를 했죠. 소령으로 복귀를 해서 6.25 동란 치르는데, 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부산에서부터 모든 군사물자가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할 만한 최고 똘똘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어? 박정희가 했지. 박정희가. 박정희는 군사 천재인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오는 모든 불자수성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이게 그 특진에서 대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을 했죠. 만약에 그 당시 얼마나 진급이 힘들어요. 말년 소령이면 옆에 할 때 누가 누구 거들 떨어봐. 그런데 그때 그걸 잘해가지고 충무무고문장을 받고, 그래서 메가더가 일개 소령이었던 박정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1961년 11월달 케네디 방문할 때 메가더를 만납니다. 그때 메가더가 박정희를 딱 품고 옛 전우로 만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별 5개 원수가 한국군 소령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기억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정희가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자, 1951년도 5월달에 현리전투라고, 현리전투에서 중공군에 의해서 3군단이 박살을 나면서 구사단이 해체가 됩니다. 그때 박정희가 구사단 참모장이 섰어요. 근데 마침 그때 휴가 가느라고 전쟁을 못 치렀어. 근데 그 부대가 해체가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박정희가 만들었던 모든 전략대로 했으면 그렇게 패배를 안 하는데 그게 와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벤프리트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둘이서 이거는 우리 국군들이 잘 싸우지만 무기가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중공군이 약하니까 이걸 대한민국을 집중 공격해서 그러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훈련시키고 장구 줘봐, 중공군 다 박살내. 그래 그럼 좋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9월달에 구사단을 재창설합니다. 구사단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야. 왜? 아시아 최초의 미국식 정예사단이 창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지 특집으로 그때 사진을 내가 10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지. 그러니까 자,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최정예 사단이 창설되는데 제일 똘똘한 사단장 불러! 누구? 허평한 장군이 나오신 육사단장 장도영 장군을 불렀지. 장도영 장군을. 그 다음에 참모장 중에서 포병을 하는 제일 똘똘한 걸 불러! 누구? 박정희가 들어갔죠. 그래서 장도영이가 사단장, 박정희가 대령으로 참모장으로 구사단을 재창설합니다. 근데 장도영이가 박정희의 6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인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인내라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6년 후배, 새카만 6년 후배 장도영이. 근데 장도영이가 사단장이 자기 참여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12년을 인내한 거예요. 그 12년을 인내할 수 있게 해준 게 이승만 박사예요. 그렇게 12년 키워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가 벤프리트하고 구사단 창설식을 다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사단장하고 연설을. 그때 한 연설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캔두라는 연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모에다가 캔두라는 용어를 쓰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누가 들었어요? 박정희 대령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5.16 혁명을 성공하고 6월 13일 한 달도 채 안 돼서 배제학당을 방문합니다. 누구랑? 장경순 장군하고 장경순 장군이 배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의장이 혁명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배제학당에서 딱 연설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했지. 이 박사한테 들은 얘기.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하니까 무엇이든지 배우면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때 그 연설을 한 거죠. 그 연설을 남재준 장군이 고등학교 2학년 생도로 중대기 깃발 입고 듣다가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재준 장군 나왔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냐요 목사님이. 맞대 그런 연설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61년도에 구사단을 창설하시고 이제 박정희가 이제 군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정희를 죽이려고 난리지. 왜? 얼마나 진급이기 치열하겠어요. 자, 52년도에 53년도에 벤프리드 장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강해지려면 포병을 강화해야 돼. 포병을 강화해야 돼. 포병이 있어야 돼. 포병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육군 대령급 중에서 똘똘없는 20명 뽑아서 20명 뽑혔어요. 그 중에서 1등을 누가 했지? 박정희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똘똘.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참 훌륭하신 게 그렇게 우리는 전쟁통에 배고파 굶어 죽는데도 밀가루 원주해지면 밀가루 팔아서 유학 보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난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똑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에 똘똘한 사람을 다 유학을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이승만 박사가 만든 말이에요. 자 54년도 전쟁 끝나고서는 이승만 박사가 전세계 원조를 다 끌어다가 대한민국 통계를 발전시키니까 유엔에서 조사를 나와서 감시를 도와주고 어떻게 쓰는지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진짜 개판이잖아요. 그나마 있던 거 전쟁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메논이라는 인도 대사가 유엔 조사위원장인데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경제가 부흥하는 거는 쓰레기통에 장미꽃 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박사가 승질이 안 나? 그 똑똑한 양반이 그러니까 뭐? 쓰레기통에 장미꽃 핀다고? 야 지금 독일에서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자. 제일 똘똘한 놈 독일로 유학 보내. 그래서 간 게 배경원 박사입니다. 배경원 박사예요. 그분이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나서 5.16 혁명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독일 창을 얻은 분이 배경원 박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당대의 똑똑한 군인들을 미국이 계속 유학 보내는 거예요. 왜? 국방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전쟁을 겪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육군의 대령급, 중위급, 대위급, 김종필도 그때 대위급 때 갔어요. 그래서 미국을 유학을 보내는데 아무리 한국에서 똑똑한 청년이라도 미국의 선진 학문을 배우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열심히 써가지고 죄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그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컨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도 승질 나가지고 이거 유학 폐지시키자 그랬어요. 유학을. 아니 와서 배우는 건 좋은데 컨닝하니까. 그래서 유학 프로그램에 폐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승질이 안 나? 야 박정희 데려와. 박정희를 육군 준장에 진급시켜가지고 너 미국 가서 꽃 때려보려.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53년 11월 14일 생일 때 육군 진장으로 진급시켜주고 12월 24일 날 성탄절날 불러가지고 그 당시 300불이에요. 생활비가 300불. 300불을 직접 지어주면서 국방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 살려. 그리고 미국 놈 코를 납작하게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미국 유학 가려고 얼마나 로비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런데 서로 장성급이 간다니까 서로 가려고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박정희가 뽑히니까 박정희 안 보내려고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그리고 김창룡이가 아닙니다. 형님 뺏기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이 박사가 보낸 거죠. 그래서 최초로 연수를 갔다 올 수 있어. 장군이 백선엽 육군 대장이지만 연수를 갔다 올 수 있어. 최초로 장군 유학생의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병학교 포트실에 유학을 가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박정희를 가만히 보니까 다 똑똑한데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미국을 모르면 안 돼. 미국을 배워야 돼. 그리고 너는 이미 군사적으로 천재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군사적으로 배울 거 별로 없을 거야. 뭘 배우냐? 미국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가정을 배우라 그랬어요. 가정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학하고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가정을 이뤄서 키운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포트실에서 유학을 하는데 나중에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시야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진급이 늦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오고 포병사령관 할 때 진장할 때 이미 파일이 끝났어요. 나이 많은 말년 장군이니까. 그래서 시야에가 누구만 관련냐? 장도영, 송효찬, 백선엽 이런 장군들만 관리해서 나중에 뭐 친위 쿠데타라든지 정권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박정희도 하다가 진급이 늦어지고 하니까 포병사령학교로 서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5.16 혁명에 박정희 갈 때니까 미국 CIA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박정희? 누구야 도대체? 박정희가 어떤 놈이야? 박정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놈 찾아와 그랬어요. 박정희를. 그러니까 미 대사관하고 CIA에서 박정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혁명을 성공했는데 박정희를 제일 알아는 놈 찾아와 그랬더니 누굴 찾았냐? 박정희가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유학을 했대더라. 그러면 그 박정희를 제일 알아는 누구냐? 박정희의 통역장교를 한 조성규 대위입니다. 조성규 대위가 박정희의 6개월 동안 영어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살려겠어요. 조성규 불러와 그랬더니 조성규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했대요.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지금 박정희가 5.16 혁명을 했는데 박정희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조성규가 얼떨결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박정희는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컨닝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규가 미국을 아는 거예요. 미국이 뭘 좋아하는 거 아는 거예요. 둘째, 박정희는 그 당시 다 어렵잖아요. 300불 받으면 박근혜 우유값 주느라고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술을 좋아하시니까 맥주라도 한 잔 얻어먹으면 반드시 갚았다는 거예요. 맥주 한 병이라도. 뭐 색 하면 후배들이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맥주 한 캔도 빌려 먹으면 반드시 갚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정희가 유학이 끝나고 하면서 조성규 대위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일한 컴플렉스가 영어입니다. 그 천재가 다 아는 천재가 영어가 제일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한테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준 조성규 대위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물을 줄 거 없고 내가 미국 사람하고 파티하고 미국 문화를 배우고 이런 거 할 때 내던 넥타이인데 이 넥타이를 선물해 줄게. 근데 그 넥타이가 빨강, 하양, 파양색 3색입니다. 너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예요? 프랑스 국기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이걸 선물해 줬습니다. 하니까 시야에서 오케이 했지. 무슨 얘기야? 박정희는 정권을 잡으려고 군사혁명하는 게 아니라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혁명을 오케이 한 거지. 그래가지고 조성규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했거든. 자기 한마디에 이 쿠데타가 미국에서 인정받느냐 못하느냐 말이냐.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뭘 가져갔느냐?
혁명공약을 딱 가지고 왔어요. 혁명공약 5가지를. 혁명공약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CIA한테 딱 걸러가요. 자, 네가 여기서 뺄 거나 더 할 거 있으면 말해. 이 혁명공약 6가지 중에서 네가 더 할 거나 뺄 거 있으면 말해. 없어요.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6가지인데 앞에 5가지가 이승만 박사가 하야할 때 남긴 유지입니다. 5가지가. 그리고 6번째에 적당한 때에 민정을 이양한다 이거죠. 그거 하나만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인정받고 케네디 대통령이 국빈 출정을 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국빈 출정했는데 공항에 누가 나왔냐? 존슨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아니 문재인 이 새끼는 갔는데 과장급이 나오잖아요. 과장급이. 여기 안 나올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내가 우리 부인한테 제가 잘못하면 맨날 혼나요. 정치판에 들어가더니 이상한 거 배웠다고. 하여튼 아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갔는데 과장급이 나왔어요. 근데 혁명의장인데 갔는데 누가 나오냐? 존슨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게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학이 그래서 연결. 유학이 갔다 온 다음에 1955년도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또 내일 또 시리즈도 할게요. 이 성능이 안 좋으니까. 자, 5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제5사단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5사단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5사단장에 임명을 하고 그해 11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상문단을 방문해서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하고 악수하는 사진을 내가 찾아가지고 악수하시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선물을 드렸죠. 인도네시아 오셨을 때. 그래서 2년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단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52년도 1월 달에 전방에서 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일개 중대 58명이 죽어버렸어. 벙커 안에 있다가 산사태로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예하 부대에 훈련받다가 58명이 죽었으면 군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편 심사 받아요. 예편해야 돼. 그래서 예편 심사를 받으러 가는 예편 심사를. 그랬더니 그 당시 장군 심사는 누가 해? 이승만 박사가 하지. 이승만 박사가 딱 보더니 이거는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이야.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또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동일한 사건으로 상과 벌을 동시에 받은 장군이 박정희 장군인 거예요. 왜? 예하 부대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벌을 받아서 7사단장으로 전투를 시켰고 그 사건을 너무너무 잘 처리해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소장으로 또 진급을 시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야? 보통 1개 중대면 약 200명이거든요. 1개 중대면 200명인데 어떻게 1개 중대가 다 죽었는데 58명밖에 안 죽었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장로님들 모일 때 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80세 어르신이 오더니 그때 죽은 중대가 중화기 중대입니다. 그래, 중화기 중대. 중화기 중대는 중화기를 하기 때문에 59명이 정원했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녀 되는 거예요. 자기는 19살 소년병으로 사단에 통신 갔다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요, 역사라는 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 당시 사단장이 박정희인 거 알았냐 했더니 모른대. 아니 일개 소년병이 사단장을 어떻게 알아? 모를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역사라는 건 그 현장에 있었어도요 제대로 연구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요것만 알지 저쪽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가 다 이렇게 역사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고. 그래서 두 번째로 박정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육군대학에 보내서 이제 57년도에 소장으로 진급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